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저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됐네요. 자, 참 시간 빠르게 가죠.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은 우리 시험이죠. 어, 시험은 다음 주 여기서 이 시간대 칠 거예요. 시험 공부는 따로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샘플링 검사를 했었죠. 샘플링 검사 뒷부분을 마저 하고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기말고사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을 조금 더듬어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샘플링 검사 했었죠. 샘플링 검사는 전수 검사하고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생산된 양이 많을 때 우리가 검사 비용 때문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다 검사할 수 없죠. 특히 뭐 파괴 검사했을 때는 당연히 더 할 수 없을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만 검사하는 샘플링 검사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샘플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생산자 위험하고 소비자 위험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자, 생산자 위험은 불량률이 낮은 충분히 좋은 낫임에도 불구하고 샘플링 오류로 인해서 내가 리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팔 수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샘플링에 의해 가지고 샘플링 검사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때 때마침 검사했던 제품들이 불량이어서 내가 그 랏을 폐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생산자 위험입니다. 반면에 소비자 위험은 뭐죠? 반대 개념이죠. 불량률이 높아서 절대 고객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낫이에요. 그런 낫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샘플링 검사를 하다 보니 우연찮게 내가 검사한 샘플이 양품인 걸로 봐서 내가 이제 고객한테 출하를 한 거죠. 그럼 고객에게는 불량률이 높은 낫이 전달이 되겠죠. 자, 그게 소비자 위험이다 그랬어요. 베타 리스크, 알파 리스크, 베타 리스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검사 특성 곡선이 여기서 꽤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랍 불량률이 있을 때 그 해당 불량률에 따라서 그 랍이 합격 판정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불량률이 높은 낫은 합격될 확률이 낮겠죠. 불량률이 낮은 낫은 합격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자, 그 관계를 정량화한 거예요. 자, 이런 관계인 거죠.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자, 아무래도 불량률이 낮은 좋은 낫은 합격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불량률이 높아지면 불합격될 확률이 되겠죠. 높아지겠죠. 합격될 확률이 낮아지겠죠. 자, 이 관계가 검사 특성 곡선, 우리 영어로 줄여서 오시커브라고 했습니다. 자, P0면 우리가 합격시켜야 되는 불량률이다 그랬죠. 그래서 낮은 불량률이에요. P0의 낮은 불량률임에도 불구하고 알파 퍼센트만큼 불합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파 리스크가 생산자 위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P1은 불량률이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불량률이 P1인 낫은 고객한테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되지만 베타만큼 합격될 수 있다는 거죠. 베타 리스크는 소비자 리스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왼쪽 그림이 전수 검사했을 때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 불량률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P0보다 낮으면 내보내면 되고 P0보다 높으면 그냥 불합격시키면 되죠. 근데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현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검사 특성 곡선은 우리가 어떤 팔러시를 가져 있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겠죠. 팔러시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내가 몇 개 샘플링 할 거냐인 거죠. 전체 중에 몇 개를 샘플링 할 거냐. 그리고 내가 몇 개까지 분량을 허용할 거냐.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되면 검사 특성 곡선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몇 개를 볼 거냐, 샘플 사이즈 n, 그 다음에 몇 개까지 분량을 허용할 거냐, 합격 판정 허용한 게 C. 그러니까 n하고 C를 결정을 하면 검사 특성 곡선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검사 특성 곡선 계산해봤죠? 이때 확률 분포 뭐 쓴다고 했죠? 세 가지 여기 나와 있죠. 예, 초기화, 이항, 포화성 분포 쓴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는 어떤 분포가 맞다라고 했죠?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샘플링을 하니까 초기화 분포가 맞아요. 예, 초기화 분포를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초기화 분포가 계산이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항 분포를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고 포화성 분포를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죠. 예. 자, 원칙적으로 초기화 분포를 쓰면 합격할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항 분포나 포화성 분포를 쓰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항 분포를 많이 써요. 예. 우리가 샘플 초기화에서 이항 분포로 근사하려면 조건이 뭐였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샘플 사이즈가 전체 랏 사이즈 대비 5%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랏 사이즈가 100이다 그러면 5개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5% 이하로 그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항 분포로 쓰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많이 풀었었죠. 예. 자, 검사 특성 곡선을 하나를 그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50개하고 하나, 화면이 흐릿하게는 여러분 보이세요? 예. 해야 되겠네. 자, 50개하고 하나인데 엄격하게 판정으로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n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까지 분량을 허용하는데 기존에 50개 중에 하나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100개 샘플링에서 하나 허용하는 게 훨씬 더 엄격하죠. 예. 아무래도 50개보다 100개 샘플링하면 분량 개수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샘플 수가 늘어나도 이 C가 똑같죠. 예. 똑같이 한 개까지 허용하죠. 그럼 왼쪽이 훨씬 더 엄격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C를 줄여도 엄격한 판정이 되죠. 자, 50개까지 하나만 허용했는데 50개 중에서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또 엄격한 판정이 되죠. 예. 그래서 n을 늘리거나 C를 줄이면 합격할 확률이 떨어져요. 엄격한 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곡선을 비교해 보면 다 내려가 있죠. 자, 반대 개념은 뭐죠? 느슨한 판정이에요. 느슨한 판정은 n을 줄이거나 C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50개 중에 하나를 허용했는데 25개 중에 하나를 허용하는 거예요.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면에 50개 중에 하나를 허용했는데 50개 중에 2개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더 커지겠죠. 예. 자, 그런 개념들이 이 OC 커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가 개수형이냐 계량형이냐, 혹은 검사 유형이 규준형, 선별형, 조전형, 연속 생산형이냐, 검사 횟수가 1회, 2회, 2회 이상이냐, 이런 유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번 과목에서 우리는 이제 개수형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규준형하고 선별형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규준형은 P0, P1, 알파, 베타를 결정해 놓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N하고 C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P0, P1, 알파, 베타를 사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 이하면 좋은 낫이다, 몇 퍼센트 이상이면 고객한테 가서는 안 되는 낫이다. 그러니까 P0, P1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P0일 때 리스크가 얼마다, P1일 때 리스크가 얼마다, 알파, 베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이 네 가지를 만족하는 N하고 C는 뭐냐 찾는 거죠. 검사 설계한다 그러죠. 검사 설계.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만족하는 NC를 찾는 거예요. 결국. 미리 다 구해놨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표에서 찾아서 NC를 가져다 쓰면 돼요. 자, 이 표는 알파 리스크 5%, 베타 리스크 10%일 때 구한 거예요. 알파 리스크, 베타 리스크가 달라지면 이 표도 달라지겠죠. 예. 지금은 알파 리스크 5%, 베타 리스크 10%가 우리 보통 업계에서 쓰는 통상적인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5%, 10%일 때 P0, P1이 여러분들이 결정한 P0, P1 값이 있겠죠. 그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P0, P1, P0 여기서 하나 고르고 P1 하나 고르고 그러면 각각 고른 거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이 만나는 지점에 N하고 C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도 있죠.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다 계산을 해야 되지만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P0, P1만 결정을 하면 이 탭을 따라서 N하고 C를 찾아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는 1회 검사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2회 검사였어요. 2회 검사. 그러니까 먼저 한번 해보고 검사를 일정 부분 해보고 결과가 어때요? C1하고 C2가 있는데 C1 이하면 그냥 첫 번째 검사에서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C2 이상이면 C2 초과면 첫 번째 검사에서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C1하고 C2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판정 보류하고 한 번 더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한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 검사에서 판정 내리는 거죠. 그래서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검사에서 합격되는 경우, 첫 번째 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 그래서 애매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두 번째 검사에서 합격하는 경우, 두 번째 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이 4가지가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4가지에 대해서 우리 확률을 다 구해봤었죠. 50, 100, C1이 1, C2가 3일 때 각각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다 구해봤었어요. 여러분 언제 두 번째 검사로 넘어가죠? 첫 번째 검사에서 분량이 몇 개일 때죠? C1이 1이고 C2가 3이니까 첫 번째 검사에서 분량이 몇 개 나오면 한 번 더 본다 그랬죠? 2개 하고 3개까지. 2개, 50개를 검사를 해서 2개 혹은 3개가 나오면 한 번 더 검사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0개를 한 번 더 검사해 가지고 100개에서 나온 분량률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1회 샘플링 검사에서는 그냥 샘플 사이즈가 항상 일정하죠. 항상 일단 뭐 n이 50이면 분량률 상관없이 50개를 반드시 봐요. 50개를 다 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데 2회 샘플링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경우는 첫 번째 검사에서 끝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두 번째 라운드까지, 두 번째 검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 N1인 경우가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는 N1 플러스 N2번까지 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냐를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잠시만 넘어가면 평균 검사 횟수라고 했어요. 자, 먼저 N1개를 하고 N2개를 검사하는 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분량 개수가 C1하고 C2 사이에 있을 때라고 했죠. 그래서 그 확률을 곱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검사 횟수, 영어로 AS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꽤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2회 검사로 가는 이유가 사실 하나예요. 주 목적이 뭐냐면 분량률이 낮은 좋은 낫들이 있죠. 분량률이 낮은 좋은 낫들이 있는데 이 낫들이 한 번만 검사해서 이렇게 판정 내버리면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까 알파 리스크라고 했죠. 근데 그런 확률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분량률이 아주 낮은 좋은 낫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에서 불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불합격했지만 이게 2회 검사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봐가지고 이게 그 크라이테리아를 만족하면 더 살려보겠다라는 취지예요. 원래대로 한 번만 봤으면 그냥 합격 불합격 되는 건데 2회 샘플링으로 가게 되면
C1하고 C2의 사이에 있는 이런 애매한 것들을 한 번 더 내가 보고 살릴 수 있으면 살려보겠다라는 취지가 반영된 거죠. 자,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0.02, 그러니까 2% 불량률이 낮은 좋은 낫인데 이게 첫 번째 한 번만 하게 되면 합격할 확률이 80%가 안 돼요. 80%가 안 되지만 이게 2회 가서 두 번째 가서 합격할 확률이 꽤 이만큼 높죠. 그래서 그만큼 더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찬스를. 자, 그리고 이 그림은 1회 샘플링하고 2회 샘플링의 검사의 수를 비교한 거죠. 자, 1회 샘플링은 어때요? 이게 89회니까 불량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89개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죠. 하지만 2회 샘플링으로 가게 되면 어때요? 항상 똑같은 횟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끝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회 샘플링까지 가죠. 그래서 검사 횟수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검사 횟수를 곧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검사 1회하고 비교해 보면 이 불량률이 낮은 구간 있죠. 낮은 구간에서는 2회 샘플링이 검사 횟수가 더 낮고, 그 다음에 불량률이 높은 구간에서도 2회 샘플링이 검사 횟수가 더 낮죠. 더 작아요. 자, 왜 그렇느냐? 불량률이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구간에서는 첫 번째 검사에서 합격되거나 불합격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검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0회에서 끝나겠죠. 근데 애매한 경우는 두 번째 검사까지 가서 120회를 더 보기 때문에 검사 횟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언제 가장 최대가 되죠? 여기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 두 번째 검사를 하게 되나요? 첫 번째에서 검사 분량 개수가 몇 개일 때 이렇게 하나요? 오직 3개일 때, 그러니까 60개를 조사해가지고 2개 이하면 합격이죠. 그리고 4개부터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2개 이하는 합격, 4개부터는 불합격이니까 3개, 60개 중에 분량이 3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120개를 더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 이 횟수가 가장 높냐면 보세요. 이 쭉 내려오면 5%예요. 5%일 때 가장 높죠. 여러분 60개 중에 불량률이 언제일 때 3개가 나올까요? 납 불량률이 만약에 5%면 5%인 낫에서 60개를 뽑으면 평균적으로 분량이 3개 나오겠죠. 60 곱하기 5%니까. 예. 자,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분량률이 5%인 낫은 거의 120회를 할 겁니다. 할 거고 5%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량률이 더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첫 번째 검사에서 결정돼서 검사 횟수가 작아질 경우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누적된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납 분량률이 낮다 혹은 높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런 류의 검사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기존에 1회 하던 거를 2회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량률을 모르겠다. 나 지금 공정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분량률을 모르겠다. 그러면 1회 샘플링을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공정에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분량률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이런 구간이 들어보면 처음에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예. 샘플 사이즈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럼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검사에 대한 비용 절감이 되는 겁니다. 자, 선별형 검사는 뭐라고 했죠? 선별형 검사는 분량 판정 받으면 어때요? 오히려 분량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분량 판정 받은 낫은 분량을 다 솎아내고 양품으로 대체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양품 판정 받아가지고 나가는 낫이 분량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히려 불합격 받은 낫이 양품 점수 검사에서 분량품 다 솎아내니까 분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평균 분량수가 어떻게 되냐면 PA가 합격할 확률이죠. 그럼 1-PA는 불합격할 확률이에요. 불합격했을 때 오히려 점수 검사에서 양품으로 다 채우니까 분량 개수가 빵인 거예요.
그리고 PA면 우리가 합격한 케이스죠. 합격했을 때는 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나머지 샘플링을 안 했던 나머지 부분에서 P%만큼 불량한 개수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된다. 이게 평균 출하 불량 AOQ라고 했어요. 그 AOQ의 최대값을 우리가 평균 출하 한계라서 AOQL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AOQL을 보면 어느 구간에서 가장 높을 건데 우리가 이제 AOQL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랍 불량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랍 불량률을 모르기 때문에 랍 불량률이 어떻든 일단 고객한테 갈 수 있는 최대 불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수준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이 평균 출하 불량 한계를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풀었었나요? 이 문제를 그때 안 풀었었죠. 예. 자, 우리 이제 이 문제를 봅시다. 아래 두 가지 1회 검사안에 대해서 랏 사이즈가 5,000이에요. 불량률이 5%인 랏의 AOQ와 ATI를 구하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NC가 각각 100하고 2죠. 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랏 사이즈가 5,000개니까 이제 5,000개로 구성된 랏이 있어요. 5,000개의 제품으로 구성된 랏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100개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요. 100개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100개 중에 2개까지만 불량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까지만 불량이 나오면 그 랏 전체를 출하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선별형이니까 어때요? 선별형이니까 만약에 불합격되면 그 5,000개 중에 지금 100개를 샘플링을 했죠. 그럼 나머지 4,900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만약에 불량이 3개 나왔다. 그럼 불합격이죠. 그럼 불합격되는 순간 4,900개를 전수검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4,900개를 전수검사 들어가서 양품으로 다 대체시키는 거죠. 자, 그런 전략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AOQ하고 ATI를 구하여라 돼 있어요. 구해봅시다. 자, AOQ는 아까 PA 곱하기 P라고 했어요. PA는 합격할 확률이죠. 그 P는 그 랏의 불량률이에요. 예, 합격할 확률하고 불량률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PA를 구해볼게요. PA는 우리가 많이 구했죠. 예, 100개 중에 2개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불량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 하나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 3가지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 100개 중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이 경우의 수죠. 그 다음에 납 불량률이 5%라고 했죠. 0.05에 0.95에 100이 되죠. 이게 100개 중에 불량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이죠. 자, 이렇게 구했어요. 자,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하나 나올 확률, 2개 나올 확률. 이게 그 랏이 합격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해보면 대략 0.12가 돼요. 그러니까 12%의 확률로 합격한다라는 거죠.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10개 조사하면 하나 12%니까 뭐 하나 정도 이제 합격하고 나머지 9개는 불합격한다라는 거죠. 그럼 9개 랏에 대해서 전수검사해서 양품으로 다 채워넣는 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고객한테 가는 평균 불량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P를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0.12에다가 불량률이 5%라고 했죠.
불량률이 5%인 아주 안 좋은 날씨죠. 안 좋은 날씨인데 고객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불량률이 이만큼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0.6% 수준으로 확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 이 과정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죠? 생산자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전수검사 다 해서 불량 다 속아내가지고 양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 때문에 이게 5%인 게 0.6%가 돼서 고객한테 나가는 거예요. 바람직한 상황인가요? 결코 바람직한 상황 아니에요. 고객이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불량률은 낮아서 좋죠. 고객은 좋아요. 불량률이 낮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생산자가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전수 검사를 했고, 그리고 불량을 다 지워내고 양품으로 또 다 채워넣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엄청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겠죠. 예.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게 ATI죠. ATI는 평균적으로 몇 번 검사하느냐죠. 예. ATI는 우리가 일단 모든 낫에 대해서 지금 N이 100이니까 100개는 보죠. 100개는 봐요. 자, 100개는 봅니다. 일단 100개는 납 불량률 상관없이 일단 100개는 보는데 언제 전수 검사하나요? 낫이 불합격됐을 때 전수 검사를 하죠. 그래서 불합격하는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합격할 확률이 몇 프로죠? 100개에서 봤을 때 불합격할 확률이 합격할 확률이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12%라고 그랬으니까 불합격할 확률은 88 올림픽이죠. 88%죠. 예. 88%의 확률로 이제 불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합격했을 때 몇 개를 더 보나요? 전수 검사를 몇 개를 더 하나요? 5,000개 중에 100개는 샘플링해서 봤죠. 그럼 남은 게 몇 개인가요? 4,900개를 더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다 더하면 4,412가 되죠. 자, 평균적으로 4,400개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전수검사죠. 예. 5,000개 중에 4,400개 보면 거의 전수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전수검사를 해서 양품으로 다 바꿔주기 때문에 불량률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안 풀어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 여기 N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때요?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겠죠. 100개 중에 2개까지 허용하는 게 12%면 200개 중에 2개 허용한다라는 것은 더 엄격한 조건이죠. 예, 합격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내용들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5%라고 했죠. 여기 5%일 때 가봐요. 5%일 때. 5%일 때 가보면 12%가 나올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하나 찍은 거예요. 지금 5%일 때 12%죠. 그리고 AOQ도 우리가 지금 0.6%라고 했죠. 5%일 때 가면 0.6%가 되는 거예요. 5%일 때 0.6%.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 하나가 우리가 다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ATI도 여기 보면 5%일 때 4,400개라 그랬죠. 그래서 4,400개 이 점이 여기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여기 있는 곡선은 이 5%뿐만 아니라 모든 불량률에 대해서 다 구해본 거예요. 우리가 방금 구한 AOQ라든지 PA 그리고 ATI를 모든 불량률에 대해서 다 구해본 거죠. 자, 어떤 경우가 제일 좋은 거겠죠? 불량률이 낮은 게 좋은 거겠죠. 불량률이 낮으면 어때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검사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불량률 자체가 낮으니까 이 AOQ도 낮은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불량률이 높은데 억지로 점수 검사해가지고 불량률을 떨어뜨린 경우예요.
생산자한테 엄청 부담이 되는 구조다라는 거. 이건 더 하겠죠. 예, 더 할 겁니다. 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 오른쪽이 두 번째 케이스인데 5% 가면 거의 어때요? 5% 가면 AOQ가 빵이에요. 그리고 5%일 때 보면 5천이에요. 그 말은 거의 전수검사 다 해가지고 저 양품으로 다 바꿔서 보내기 때문에 불량률이 빵인 거죠. 예. 결코 이 상황이 생산자한테 해피한 상황이 아니다. 양품을 억지로 다 바꿔가지고 불량률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2회 검사를 했어요. 자, 2회 검사했을 때 AOQ하고 ATR을 구하라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를 결과를 이용을 해야 돼요. 2회 검사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몇 프로였죠? 앞에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풀었던 문제. 여기서 17페이지에서 합격할 확률이 몇 프로였죠? 네. 이 판정 자체가 2회로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랏이 합격할 확률은 첫 번째에서 합격하거나 두 번째에서 합격하는 경우겠죠. 그러면 0. 첫 번째 합격할 확률은 0.28이었죠. 두 번째 합격할 확률은 0.01이었죠. 그래서 더하면 그 랏이 최종적으로 어떻게든 합격할 확률은 0.29예요. 두 개 더하니까 0.29가 되죠. 합격할 확률이 꽤 높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AOQ가 0.0 1.45%가 되는 거죠. 자, ATI는 우리가 샘플링을 이 랏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 내리기까지 평균적으로 몇 분 검사한다 그랬죠? 98회죠. 98회 기억나요? 여기서 나왔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98회 검사한다라고 했어요. 자, 어떨 때는 50번 만에 끝나고 어떤 때는 150번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98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98회 검사를 해요. 98회를 평균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불합격됐을 때는 나머지 점수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5,100이 98이 되죠. 근데 언제 하느냐? 불합격할 때 하니까 확률이 0.7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합격할 확률이죠. 이게 합격할 확률이고. 그 불합격했을 때는 이만큼 더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대략 3,700. 자, 아까보다는 생산자한테 조금 더 부담이 덜 가는 상황이죠. 예, 검사 횟수가 좀 줄었죠. 예, 그래도 절반 이상 검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 랏 사이즈의 절반 이상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끝났네요. 예, 그래서 듣느라 저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학기 그래서 공식적으로 진도가 다 나갔어요. 예, 진도가 다 나갔어요. 예, 저 박수 쳐도 됩니다. 저 여러분들 충분히 수고 많았어요. 예. 질문 있어요? 샘플링 검사 관련해서. 샘플링 검사 관련해서 질문 있나요?
100하고 0. 이거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개 검사해가지고 0개까지 분량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 경우죠. 그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그냥 1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00이에요. 100개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불량일 확률은 경우의 수는 100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가 불량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불량일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100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계산하면 꽤 많겠죠. 예. 이거 경우의 수는 꽤 많죠. 1번, 2번이 불량일 수도 있고 1번, 3번이 불량일 수도 있고 뭐 50번, 60번이 불량일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구하죠? 이거 100 곱하기 98 나누기 2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하면 되죠. 예. 컨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조합.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저 공식을 씁니다. 이렇게 책에 보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전 이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표현 많이 봤죠. 경우의 수. 자,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저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전문가인가요? 저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전문가인가요? 여러분 해당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인가요? 전문가인 사람? 비전문가인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좀 애매모호한 사람인가 보죠. 예. 전문가는 뭘까요? 누가 나를 전문가라고 부른다. 전문가의 정의가 뭘까요? 사람마다 다 전문가라는 개념이 모호하죠. 예.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뭐냐면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게 맞든 틀리든 일단 자기만의 논리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논리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 역량이라는 건 어떻게 얻어지느냐. 그 업무를 많이 경험해보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게 뭐 그 업무를 몇 년 해봤으니까 이제 전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그렇게 몇 년간 해봤으면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전문가일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가일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리뷰를 하는 내용하고도 상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품질 경영에 대해서 공학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품질 공학이라는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여러 기법들을 배웠죠. 여러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배웠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이 방법론들을 다 기억할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기억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기억 못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할 겁니다. 몰라요. 졸업하고 좀 심한 학생은 여름방학 지나면 다 까먹을 거예요. 예. 이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지만 이 수업 시간이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러더라도 졸업하고 뭐 현장 나가고 하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예.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컴퓨터가 하는 이상 다 기억 못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현업에 문제가 있어요. 현업에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 수업에서 배웠던 방법들을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하고 유사한 개념을 수업 시간에 다뤘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게 이 클래스의 목적이에요. 내가 어떤 회사 나가서 어떤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컨셉을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컨셉이 학교에서 배운 게 있었다. 거기까지만 기억해내면 성공이에요. 제가 보기엔 성공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이걸 한번 배워봤죠. 배워봤기 때문에 찾으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QFD라든지 공정능력, 뭐 계측,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고 저도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그 도서관 가면 책 널려 있어요. 인터넷에 뭐 구글에 들어가서 쳐봐도 관련 내용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게 오래된 학문이고 정립된 학문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 현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그 연결고리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빅피처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여러 방법들이 있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이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제가 그 빅피처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 끝나면 아마 기억 다 못할 거예요. 방문놈들이 QFD가 16가지 단계 있는데 지금도 모르죠. 모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그런 제품 특성치의 타겟값을 설정하거나 혹은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중요도를 산출하고 이런 목표값을 설정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문제사항이 있을 때 QFD와 같은 방법이 있었다. 그거 똑같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 개념을 차용할 수 있어야 돼요. 현업에서. 그래서 써야 되는 거죠. 반드시 QFD가 제품 설계할 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의사결정할 수 있을 때 좀 범용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물론 이 수업 시간 내용을 잘 이해했으면 시험 잘 봤겠죠. 잘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수업을 뭐 학교라는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 갔을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한양대학교 품질경의 이동희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찾을 수만 있으면 책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혹은 뭐 날 찾아와도 돼요. 날 찾아와도 되고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와 방법론의 취지의 연결관계, 그 연결고리를 확실히 머릿속에 선명하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부분만 기억하면 이 과목은 제가 바람이 없어요. 구체적인 방법론들은 다 오픈되어 있죠. 자, 비단 이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남았죠. 몇 학기 남았나요? 이제 세 학기 남았죠. 세 학기 동안 교수님들이 하시는 강의들이 쭉 있을 거예요. 쭉 있을 텐데 여러 방법론들을 가르쳐 주시겠죠. 그 방법론들을 그 시간대는 원리를 다 이해하되 또 지나가면 또 까먹어요. 근데 이 방법론들이 어디에 쓸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갔을 때. 자, 그런 취지로 마지막 한 번 더 과목 서머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 기업은 뭐죠?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파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팔기까지 크게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예요. 내가 고객한테 어떤 제품을 팔 것이냐, 제품의 컨셉을 설정하고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QFD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공정 개발 단계. 내가 이런 제품을 고객한테 이제 팔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내 공정이, 우리 지금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나 이런 공정들이 이 제품을 잘 생산할 수 있을까? 이 공정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때 볼 수 있는 지표가 공정 능력 평가를 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 능력 지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공정이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공정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공정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공정 개선할 때 우리가 배웠던 방법이 실현계획법이다라고 했어요. 실현계획법. 자, 실현계획법을 통해 가지고 공정 평균이 타겟치로 이동을 하고 동시에 공정 산포가 줄어들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측정 시스템 분석. 그러니까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정말 창값하고 차이가 없느냐, 측정 오차가 없느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웠죠. 정확도하고 정밀도 이런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산 단계예요. 제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단계죠. 자, 이때는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정의 변동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이 우연요인하고 이상요인 기억나죠? 공정에 우연요인만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우리가 공정이 안정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관리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이상요인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상요인은 일어나면 뭐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일어나면 조기 감지해가지고 대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상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법이 통계적으로 하는 게 통계적 공정관리, 영어로 SP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PC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개념을 다뤘었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제품이 다 완성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출하되기 전에 전수 검사를 못하니 샘플링 검사를 해서 품질을 보증하는 거죠. 이때 검사하는 방법이 또 여러 옵션이 있었죠. 규준형, 선별형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몇 개 볼 거냐예요. 몇 개 볼 거냐. 품질하는 사람은 어때요? 많이 보려고 하겠죠. 검사를 많이 해서 품질을 보증하려고 할 거고 생산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샘플만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통계적 샘플링 검사 이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씩만 더 봅시다.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 품질 경영에 대해서 다뤘었죠. 품질이 아주 광의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광의적인 의미인데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객이 느끼는 품질,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은 우리가 시장 품질이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 시장 품질, 고객이 느끼는 품질을 우리가 제품의 경우는 가빈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8가지 차원 관점에서 고객이 품질을 평가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라는 분야는 서비스는 품질을 우리가 PGB가 제안한 서브퀄이라는 모델로 품질을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품질기구 IS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어떤 제품의 품질이다 그러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고, 그럼 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매력적 품질, 일원적 품질, 당연적 품질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매력적 품질이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데 꽤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공자 관점에서 보면 설계 품질하고 적합 품질이에요. 설계 품질은 설계와 관련된 단계에서 품질을 높이는 거고 우리가 QFD라든지 실험계획법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적합 품질은 주어진 스펙대로 불량 없이 잘 생산할 수 있느냐의 관점인 거고, 적합 품질이 높으면 생산이나 제조 비용이 줄어들겠죠. SPC나 샘플링 검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품질을 이렇게 정의했었고, 우리 품질 경영의 범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저가 품질만 했었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불량만 안 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현장에서 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불량 관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상위로 올라가서 계획 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제품이 고객으로 출하되었을 때 시장에서의 품질. 자, 그래서 기존에는 저가 품질만 했는데 설계 품질하고 시장 품질도 같이 보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더 개념이 확대되었죠. 여기에서만 머물렀다가 설계하고 시장 품질까지 더 품질 경영의 영역이 확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조직적인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품질 조직까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는 게 품질 경영이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품질팀, 어느 회사의 품질팀 가면 이 세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고객과의 접촉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객과 접하는 사람들, 커스터머 서비스 그룹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설계 품질과 관련된 부분은 개발 퀄리티, 개발 그룹이다 그랬고, 양산과 관련된 부분은 양산 퀄리티. 그래서 제조기업에 가면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 품질 기능 전개를 꽤 중점적으로 다뤘었죠. 설계 품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 품질 지렛대 효과 때문에. 지렛대 효과 의미하는 게 뭐죠?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설계 단계에 들이면 그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든 제품은 양산 단계의 결과물이죠. 그 양산하는 그 양산 시스템은 어떤 내가 공정을 개발했느냐, 공정 개발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공정은 또 어떤 제품을 설계했느냐, 설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 공정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공정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의도치 않은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뒤늦게 양산 단계 가서 뭘 하려면 제품 다 걷어내고 새로운 제품 만들어내야 되고, 그 비용이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아예 처음에 제품 설계할 때 들이면 그런 불필요한 비용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단계가 중요하다. 그럼 처음 단계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품질 기능 전개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어떻게 하죠? 취지가 뭐냐면 기존의 설계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제품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본인의 직관에 의해서 제품 사양을 결정하곤 했는데 그 단계를 조금 더 나눠가지고 체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요구사항도 받아보고, 고객 요구사항이 타사 대비 얼마만큼 우리가 만족시켜주고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세일즈 포인트나 이런 부분도 보고, 그 다음에 설계 특성하고 그런 VOC들 간의 관계도 보고, 그래서 VOC가 얼마만큼 더 중요한지 중요도도 따져보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생산 단계 갔을 때 리스크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제품 요구사항이 이러니까 설계 특성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 번만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주위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 단계 체계적으로 하면 뒤에 가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재설계라든지 품질적인 비용들을 많이 초반에 줄일 수 있다는 게 품질 기능 전개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여기 보면 이 고객 요구사항이 단계 이렇게 전파가 되죠. 결국 생산 조건까지 전파가 돼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품질 기능 전개의 취지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범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범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여기는 목적이 들어와요. 목적. 내가 뭔가를 달성해야 되는 목적이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들어와요. what이라 그러고 여기 how라 그러죠. what, how. what을 달성하기 위해서 how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수단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QFD를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제조 제품에 대해서 많이 써왔지만,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많이 써왔지만 서비스 분야에도 쓰이고 행정적인 분야에도 쓸 수 있고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 내가 조금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봐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이 QFD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만 잘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공차 분석이죠. 품질 특성치가 가지는 값의 허용 범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규격 하한이 있고 규격 상한이 있죠. 그 하한을 달성 못하거나 상한을 달성 못하면 불량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자, 망목 특성은 타겟값이 있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이 다 있고, 망대 특성은 이제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하한만 있어요. 반대로 망소 특성은 이제 상한만 있겠죠. 자, 우리 이 시간 때 우리 불량률 계산하는 계산을 꽤 했었죠. 그래서 LSL보다 작은 부분, USL보다 큰 부분이 불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어떤 데이터 분포가 있을 때 불량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뤘었던 게 공정 능력 분석이죠. 자, 3주차에서 우리가 USL, LSL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떤 허용 한계가 나왔으면 이 허용 한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우리 공정이. 이제 그 부분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공정 능력 지수다라고 했어요. 네 가지 배웠죠. CP, CPK, PP, PPK. 자, 모두 결국 3포가 작을수록 공정력 우수하고 공정 평균이 타겟치에 가까워질수록 공정력 우수하다. 자,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지표들이에요. CP 같은 경우는 자 3포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톨러런스 대비 공정 3포를 보는 개념이고, CPK는 여기다가 평균까지 더 반영한 거다라고 했어요. CPK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특이한 저 배치 공정 같은 경우는 PP, PPK 개념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락간 3포 기억나죠? 예, 락간 3포. 락간 3포를 반영하면 우리가 PP, PPK가 되고, 군내 3포만 반영하게 되면, 란내 3포만 반영하게 되면 CP, CPK로 계산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우수하다라고 했죠? 통상적으로 1.33, 1.33이에요. 시그마 수준으로 하면 4시그마 수준. 4시그마 수준이 1.33이죠. 예, 4시그마 수준. 자, 그리고 우리가 5주차에서 9주차에 걸쳐가지고 실험 계획법을 배웠죠. 7주차하고 8주차는 우리가 7주차에는 여러분 QFD 발표를 했었고 8주차에는 시험을 봤었죠. 그래서 5주차, 6주차, 9주차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실험 계획법을 했는데 실험 계획법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공정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공정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책에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3포를 줄여야 되죠. 3포를 줄이고 공정 평균을 타겟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공정 평균을 타겟으로 이동시켜야 돼. 이 두 가지를 달성하는 게 목적인데, 먼저 공정 평균을 타겟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실험 계획법, 1원 배치법, 2원 배치법 했었죠. 그래서 인자 조건이 언제일 때 가장 공정 평균이 바람직한 값을 가지느냐, 그리고 이 인자 수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아노바를 해서 본다 그랬죠. 아노바를 이용해 가지고 공정 인자 조건에 따라 공정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런 내용을 했었죠. 이원 배치법인 경우는 우리가 인자가 두 개죠. 인자가 두 개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내용이 교호작용이다 그랬어요. 교호작용. 1원 배치법일 때는 교호작용이 없죠. 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2원 인자가 두 개 이상 되면 인자 간의 교호작용을 반드시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호작용이 뭐라고 했죠? 제가 사례로 설명했던 게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주 맥주 이야기 있죠. 예. 소주를 인자 A, 맥주를 인자 B라고 했을 때 그때 반응치를 취한 정도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인자 A의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소주 한 잔을 먹었을 때 취하는 정도가 인자 효과예요. 근데 그 인자 A 효과가
나머지 인자B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인자 A가 나는 소주 한 잔을 먹으면 10%만큼 취하는데 맥주를 하나도 안 먹었을 때는 10% 취하는데 맥주를 한 잔 먹고 나서 소주를 먹으면 20% 취한다. 그럼 교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소주 한 잔이 10%만큼 취해야 되는데 맥주를 먹으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교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인자 수준이 다른 인자 수준 조건에 따라 달라지면 인자 간의 교호작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노바를 통해서 교호작용까지 그 크기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어때요? 중간고사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부터는 기말고사 범위겠죠. 예. 그래서 구조차 내용부터는 파란색으로 적힌 부분 있죠. 뒤에도 보면 파란색이 있는데 혹시 흑백으로 인쇄한 사람 있나요? 요즘 다 컬러 복사기인 것 같은데 흑백으로 복사한 사람은 줄을 좀 꺼놔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험에 나옵니다. 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시험에 나오니까 명심하시고 형광펜으로 칠하든지 해서 표시를 해요. 구조차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구치 실험 계획법이에요. 다구치 실험 계획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강건 실험 계획법이라고 하는데 목적이 뭐라고 했죠? 주 목적이 공정의 산포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주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되면 Y에 영향을 주는 게 인자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인자라고 하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설비의 입력값, 뭐 작업 시간, 뭐 이런 부분들 내가 인위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죠. 근데 Y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 말고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어할 수 없는 인자를 우리가 잡음이다라고 했죠. 예, 잡음. 그래서 잡음이 있더라도 일정한 성능을 내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자, 잡음이 뭐 이렇게 많더라도 일정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죠. 과연 내가 인자 조건을 어떤 조건으로 했을 때 잡음이 있더라도 Y가 일정하냐. 우리가 그런 개념이 사실 생활 속에도 많이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뤘어요. 뭐 골프채 사례도 다뤘었고, 뭐 옥수수 사례도 다뤘었죠. 예,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는 우리가 실험 계획법을 할 때 이 내측 배열하고 외측 배열에 이용해가지고 실험 조건을 넣는다 그랬어요. 자, 내측 배열에는 인자 조건이 들어간다 그랬죠. 예. 외측 배열에는 뭐가 들어가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잡음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하게 잡음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자다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다구치 방법을 위해서는 어떤 실험 환경을 구축을 해서 잡음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음이 현장에서는 제어 불가능하지만 내가 만든 특수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제어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음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Y가 일정한 성능을 내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SNB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NB가 의미를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다구치 실험 방법으로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실험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가장 최적 조건은 뭐냐? 제가 설명했었죠. 수업 시간에. 최적 조건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조차에는 측정 시스템 분석을 했죠. 자, 측정 데이터를 얻는데 투입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칭하는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접하는 데이터는 다 뭐다? 참값이 아니다. 측정값이다 그랬어요. 측정값. 참값은 있는 거고 여기서 이 참값을 읽어드린 값을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몸무게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몸무게는 참값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값으로 믿고 있겠죠. 측정 오차가 없다라고 믿고 있겠죠. 몸무게 재는 기기가 오차가 하나도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측정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 측정값은 참값에서 측정 오차가 더해진 값이죠. 그래서 측정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알아야 되겠죠. 측정값은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참값은 몰라요. 모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측정 오차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한 시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시료가 뭐라고 했죠? 표준 시료. 표준 시료는 계측기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참값을 알고 있는 시료다라고 했어요. 반도체에도 그런 표준 시료들이 있어요. 설비별로. 그런 표준 시료들은 실제 생산되는 시료가 아니에요. 오직 계측기의 정합성을 위해서 그 참값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시료예요. 그래서 그 시료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그 계측기로 찍어보고 이 값을 그대로 읽어내고 있는지 이제 검증하는 거죠. 자, 우리가 측정값의 변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참값의 변동이 있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공정 능력 분석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죠. 군내 분석, 군내 변동, 군간 변동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참값의 변동이에요. 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모두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죠. 예. 큰 값을 가질 거고 작은 값도 가질 수 있을 건데 그 산포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측정 오차에 대한 변동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이라서. 자, 측정 오차의 변동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는데 정확도하고 정밀도가 있어요. 정확도는 측정 오차의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측정 오차가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죠? 3이라는 거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아까 무게 재는 저울이라고 했을 때 이 저울은 평균적으로 3kg만큼 더 크게 읽는 거죠. 근데 항상 3kg만큼 크게 읽는 게 아니라 이 산포가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4kg만큼 크게 읽고 어떨 때는 2kg만큼 크게 읽고. 자, 그래서 앞에 이 3,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측정 오차가 있느냐가 정확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평균에서 그 산포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정밀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확도만 평균만 문제 있으면 사실 문제 해결하기 쉬워요. 그 측정기를 눈금자를 키워주면 되죠. 항상 똑같이 3cm 크게 읽고 있다. 그러면 자를 3cm 줄여주면 돼요. 그러면 오차가 하나도 없겠죠. 근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측정 산포가 있으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각각 정확도, 정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편의, 직선성, 안전성, 반복성, 재현성. 반복성, 재현성 이거 더해가지고 게이지 RNR이라고 불렀죠. 게이지 RNR. Repeatability, Reproducibility.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올 거냐? 여기 네 가지 있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평가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우리가 11주차부터 13주차까지 통계적 공정관리 내용을 다뤘었죠. 여기는 내용들이 다 나올 거예요. 우연 요인하고 이상 요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규격 한계하고 관리 한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심 극한 정리와 통계적 공정관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설명할 때 통계적 공정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 이론이 중심 극한 정리예요. 중심 극한 정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3시그마를 설정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통계적 근거에 기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통계적 공정관리하고 공정능력 분석의 관계. 공정능력 분석을 하는데 통계적 공정관리에서 관리 상태일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 관리 상태일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OCAP하고 CIP가 뭐냐. 그리고 타입 1 에러하고 타입 2 에러의 의미가 뭐고 타입 2 에러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 공정 관리할 때 페이즈 1이 있고 페이즈 2가 있다고 그랬죠. 페이즈 1은 뭔가요?
대량 생산을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밸리데이션이 안 돼 있죠. 이상 요인이 예상치 못했던 이상 요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즈 1에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그 관리 한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이상 요인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페이즈 1에서 관리 한계선을 어떻게 내가 산출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EWMA는 미세한 공정 변화를 감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세한 공정 변화를 감지하는 목적이라서 우리가 페이즈 2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통계량하고 관리 한계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를 위해서 문제를 하나 낼 거예요. 이 문제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엄청 친절하죠. 예. 완전 똑같이는 안 낼 거고 여기서 그냥 숫자 조금씩 바꿔서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나왔는데 만약에 틀렸다.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n이 여기 4인데 5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제가 베개 잡고 울고 있어야 되겠죠. 예. 나옵니다. 예. 이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해답도 여기 다 적어놨죠. 예. 그래서 숫자만 바꿔 끼워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샘플링 검사 우리 마지막으로 했었고 생산자 위험하고 소비자 위험의 의미. 자, 1회 규준형 검사에서 검사 특성 곡선을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검사 특성 곡선은 모든 불량률에 대해서 다 합격률을 조사해서 곡선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불량률에 대해서 다 계산을 못할 거고 제가 불량률이 얼마인 낫이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낫에 대해서 합격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회 규준형 샘플링 검사도 마찬가지고 2회 규준형에서는 ASN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평균 검사 개수, 횟수. 선별형에서는 HI, AOQ를 계산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이상 쭉 설명을 했는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오니까 반드시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오픈북으로 할까요? 클로즈드북 할까요? 클로즈북요? 클로즈북요? 네, 농담. 오픈북으로 할게요. 네, 오픈북으로 하겠고 오픈북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오픈북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쭉 시험 한 걸 보니까 오픈북인데 가져온 거 열심히 보는 학생들은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오픈북이더라도 그 정보가 머릿속에 있어서 가져온 거 안 보고 이 푸는 학생들이 점수가 높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무튼 너무 오픈북을 믿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해서 제가 힌트 많이 줬죠. 네. 그래서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더 결과가 좋길 바랍니다.